저는 새로 이사온 시골집의 욕실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행복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69의 나이, 45년간의 결혼 생활과 남편을 여의고 보낸 2년의 애도 기간 끝에 저는 마침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해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정원과 들판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있는 이 작은 집은 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죠. 수십 년간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평생의 적금 5천만 원을 모두 썼습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저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꽃을 심고 책을 읽고 그저 평화롭게 존재할 수 있는 안식처였죠. 가칠한 크림색 벽을 만지고 새로운 나무 냄새를 들이마시자 몇 년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작은 부엌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읍내에서 사온 화분에 물을 주고 가장 아끼는 흔들의자를 어디에 둘지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안방 옷장에 몇 안 되는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딸 혜진이의 이름을 보고 새집을 축하해주려나 보다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혜진이가 이 집을 사는 걸 반대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요. 엄마, 그건 돈 낭비야? 딸아이는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말했었죠. 우리 가까이 있는 아파트에 그냥 계시는 게 나아? 나와 함께가 아니라 우리 가까이. 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 언제든 부를 수 있도록 가까이 말입니다. 우리 딸, 실망한 적이 아무리 많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모성에 가득한 기쁨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준비해. 1시간 뒤에 민준 씨네 식구들 20명이랑 거기로 갈 거야. 혜진이는 인사도 없이 결혼하고 나서 생긴 그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먹을 음식이랑 우리 방 좀 준비해 놔. 2주만 있다 갈 거니까. 세상이 멈췄습니다. 말 그대로 발밑의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라고, 혜진아? 나 이제 막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 사람들 먹을 음식도 없단다. 엄마, 유난 떨지 마. 이제 엄마 가족이기도 하잖아. 제대로 맞이해야지. 민준 씨 말로는 사촌인 지민이가 애들 넷 데리고 온대. 시동생 서준 씨도 아내랑 쌍둥이 데리고 오고 경숙 이모랑 영미 이모님 댁도 온대. 휴가철인데 공짜로 머물 곳이 필요하대. 엄마 집이 딱이잖아. 하지만 혜진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공간이 없어. 여긴 방 2개짜리 작은 집이란다. 그리고 변명은 됐어. 우린 가족이잖아. 우릴 도울 의무가 있어. 그리고 우리 쓰라고 산 거 아니면 뭐하러 이렇게 큰 집을 샀어? 이기적으로 굴지 마, 엄마. 거의 다 왔으니까 빨리 모든 걸 준비해. 그리고 모두 쓸 깨끗한 수건 충분히 있는지 확인하고. 애들이 계곡에서 물놀이하고 싶어 할 테니까 돌아갈 때 먹을 간식도 좀 준비해 놔. 이따 봐. 딸아이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툭 저는 떨리는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느꼈던 모든 행복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요. 예고도 없이 제가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그들을 수용할 능력이 되는지 묻지도 않고 20명이 제 새 집에 들이닥친다니. 최악은 제 집을 마치 공짜 가족 호텔인 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 제 작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20명이 어디서 잘까요? 바닥에서? 작은 소파 하나가 전부인 거실에서요?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읍내에서 사온 달걀 몇 개와 우유, 토마토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어떻게 20명을 먹일까요? 무슨 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2주치 식량을 살까요? 하지만 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이런 불가능한 물리적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또다시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해버렸습니다. 마치 제가 엄마가 아니라 고용인인 것처럼 제 집과 시간, 돈을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제 피땀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이 사위네 가족을 위한 무료 호텔인 것처럼요.
조용한 아침에 독서를 하며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며 신중하게 골랐던 새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익숙한 공허함이 위장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와 사위가 제 옛날 아파트에 나타날 때마다 느끼던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냉장고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치우고 제 세탁기를 쓰고 제 텔레비전을 보고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인 것처럼 모든 것을 더럽고 어지럽힌 채 떠나곤 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다음 날, 제게 정서적 지지가 가장 필요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혜진이는 빈 상자들과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엄마, 너무 짐이 많아. 이거 다 정리해야 해. 딸아이는 묻지도 않고 남편이 남긴 책들을 상자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져갈게. 엄마는 필요 없잖아.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책도 잘 안 읽으시잖아. 슬픔과 혼란 속에서 저는 시아버님께 물려받은 금시계를 포함한 제 추억의 절반을 딸아이가 가져가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이 집을 사려고 아파트를 팔았을 때 혜진이는 그 돈을 자기에게 주면 더 잘 투자해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엄마는 재테크 잘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돈 불리는지 알아. 그토록 싫었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제가 거절하자 딸아이는 한 달 내내 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새집에서의 첫날, 딸아이는 벌써 자기 집인 양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가꾸기를 꿈꿨던 정원을 창밖으로 바라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면 이 모든 고요함, 이 평화, 이 자유가 혼돈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몇 분 동안 침대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조금 전까지 아름답고 평온하게만 느껴졌던 새집의 정적이 이제는 무겁고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 그토록 많은 희생으로 지은 이 안식처는 혼돈과 요구의 장소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69이라는 나이의 무게를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는 다리가 약간 떨렸고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채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현실은 제가 기억했던 것보다 더 나빴습니다. 달걀 3개, 우유 반 통, 토마토 2개, 어제 산 치즈 한 조각, 그리고 물 한 병. 그게 전부였습니다. 20명을 먹일 수 있는 제 모든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찬장을 열었습니다. 콩 통조림 하나, 참치 통조림 하나, 반쯤 남은 쌀 한 봉지, 소금, 후추, 그리고 기름. 심지어 접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4인용 식기 세트면 충분하리라 생각하고 샀었습니다. 제 딸이 제 집을 가족 난민 수용소로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기까지 50분. 저는 지갑과 차키를 움켜쥐고 읍내의 음식을 사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갑을 확인했을 때 제 마음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집값, 기본 가구, 이사 비용을 치르고 나니 다음 달까지 쓸 돈이 3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20명의 2주치 식량을 살 수 있을까요? 읍내로 가는 길은 끝없이 느껴졌습니다. 흐르는 시간 1분 1초가 제가 무언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읍내 마트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통로를 뛰어다니며 쓰는 돈을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쌀, 라면, 된장, 고추장, 값싼 채소 몇 가지, 빵, 화려하거나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음식들 뿐이었죠. 최종 계산서는 24만 원, 제가 가진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분 안에 제 작은 부엌을 군대를 먹일 수 있는 식당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밥솥에 쌀을 안치고 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홀린 사람처럼 통조림을 땄습니다. 뺨으로 눈물이 흐르는 채 채소를 썰었습니다. 양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무력감,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깊은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요리를 하면서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완벽한 어머니, 이해심 많은 장모, 언제든 달려가는 할머니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혜진이가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서 제 차를 쓰고 싶어 할 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능했고, 언제나 기꺼이, 언제나 그래라고 말했습니다. 사위 민준이가 아무 예고 없이 친구 3명을 데리고 제 옛날 아파트에 들이닥쳐 주말 내내 축구 경기를 본다며 저에게 요리와 술을 대접하길 기대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장모님, 저희 엄마가 여행 가셔서요. 장모님 요리 솜씨가 좋으시잖아요. 그 가식적인 미소는 저를 정말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랬듯이 마트로 달려가 제 돈을 쓰고 마치 제가 그들의 개인 요리사인 것처럼 요리해 주었습니다. 또 한 번은 혜진이가 신우이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3명을 일주일 내내 한 푼도 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맡겼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느라 병원 예약을 취소해야 했다고 말했을 때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엄마, 유난 떨지 마. 외롭지 않게 뭐라도 하는 게 엄마한테도 좋잖아. 외롭다고요? 된장찌개를 저으면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정말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진정한 고독은 정직하기라도 하니까요. 이용해 먹으면서 사랑하는 척하지는 않으니까요. 차들이 다가오는 소리에 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치 올인클루시브 리조트에 도착한 사람들처럼 세대의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리치는 아이들, 웃는 어른들, 트렁크에서 꺼내지는 여행 가방들. 그리고 제 집의 공식적인 안주인처럼 모든 것을 지휘하는 혜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 딸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와서 짐 옮기는 것 좀 도와줘. 저는 찌개를 젓던 국자를 든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너무 무거운 무게를 버티던 가장 가는 실이 끊어질 때처럼 조용하고 결정적으로요. 부엌을 나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로 20명, 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마치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에 도착한 것처럼 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수영복을 입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맥주로 가득 찬 아이스박스를 들고 있었으며 정말 모두가 왕족처럼 대접받을 것을 아는 사람의 기대에 찬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숙 형님, 민준 씨의 사촌 지민이가 오는 아기를 안고 소리쳤습니다. 집 정말 예쁘네요. 애들이 여기서 정말 좋아하겠어요. 오는 동안 배고팠는데 음식 많이 하셨길 바라요. 민준 씨의 동생 서준 씨가 다가와 마치 오랜 친구인 양재 등을 두드렸습니다. 장모님, 휴가 보내기에 딱인데요. 음식은 준비됐나요? 애들이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요. 당연히 점심을 못 먹었겠죠. 박 할머니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늘 그렇듯이 절대 아니요라고 말하지 않는 믿음직한 직원처럼요. 엄마, 혜진이가 눈까지는 웃고 있지 않은 미소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방은 준비해 놨겠지? 지민이네 식구는 아기가 밤에 많이 우니까 안방을 써야 하고 우리는 다른 방에서 자면 되겠다. 나머지는 거실에서 자리 잡으면 되고. 안방이라니, 제 침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제 물건들을 들여놓고 창문으로 정원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 일어나기를 상상했던 바로 그 방을요. 제게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제가 제 집 소파에서 자야 한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공간을 침범하고 제 물건을 만지고 제 집을 자기들 것인 양말하는 이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체념과는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잊고 있던 존재, 분노라는 작지만 진정한 불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엄마, 밥 줘. 혜진이가 마치 주문을 너무 오래 기다린 웨이트리스에게 하듯 문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애들도 배고프고 어른들도 자리 잡기 전에 점심 먹고 싶어 해. 저는 좀비처럼 부엌으로 돌아갔고 20명의 시선이 제 등에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밥솥의 밥은 바닥에 약간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끓여놓은 라면은 거의 불어 터졌고 된장찌개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묽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제가 가진 짧은 시간과 적은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몇 안 되는 접시에 음식을 담기 시작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로 8그릇을 채우고 나니 접시가 동났습니다. 저는 컵, 그릇으로 임시방편을 써야 했고 심지어 어린아이 중 한 명에게는 냄비 뚜껑을 접시로 써야 했습니다. 굴욕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서준 씨가 제가 겨우 담아준 적은 양의 밥과 찌개를 보며 물었습니다. 고기나 닭고기 같은 건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없어요? 너무 갑자기 와서 내가 미쳐. 제가 설명을 시작했지만 사위 민준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예상 못하신 거 이해해요.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실 수 있었잖아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집 정말 좋네요. 더 좋은 거 살 돈은 모아두셨겠죠. 모아둔 돈이라니.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이 식사에 제 남은 돈을 거의 다 썼다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래도 여전히 비난하고 있었을 겁니다. 민준 씨네 가족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를 죄책감 들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준 씨네 쌍둥이 중 한 명인 8살쯤 된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할머니 댁에 있는 것처럼 비디오 게임 있어요? 아니, 얘야, 여기는 비디오 게임 없단다. 저는 무고한 아이에게 제 좌절감을 터뜨리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케이블 TV랑 와이파이는요? 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직, 얘야. 막 이사 와서 아직 그런 건 설치 안 했어. 아이는 마치 제가 동굴에 산다고 말한 것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우리 2주 동안 뭐 해요? 여기 지루해. 지민이는 제 식탁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면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은숙 형님, 읍내에 가서 기저귀랑 분유, 이유식 좀 사다 주셔야겠어요. 2주 동안 쓸 만큼 충분히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요. 선크림이랑 모기 퇴치제,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녀는 냅킨에 손으로 쓴 목록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적어놨어요. 오늘 오후에 다녀오시면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록을 받았습니다. 기저귀, 분유, 선크림, 퇴치제, 생리대, 두통약, 아스피린, 소화제, 어린이 샴푸, 항균 비누, 세탁 세제. 목록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적어도 20만 원은 더 들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제게 남은 마지막 20만 원이었죠. 지민아,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데. 집을 막 사서. 아, 형님, 그녀가 웃으며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유난 떨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산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 좀 있으시죠? 비상 상황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제 비상 상황이었지만 제가 계획했던 종류의 비상은 아니었습니다. 민준 씨의 삼촌 중 한 명인 상철 씨가 맥주를 손에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가 자신의 아이스박스에서 꺼내온 맥주였습니다. 다행이었죠. 저는 마실 것조차 없었으니까요. 은숙 씨, 우리 물건은 어디다 두면 돼요? 우리 맥주랑 음식 넣을 냉장고 공간이 필요한데. 저는 그날 아침에 사온 몇 가지 것들로 이미 가득 찬 제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제 것들을 옮기시면? 완벽하네. 그는 이미 자기 물건을 넣기 위해 제 것들을 냉장고에서 꺼내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랑 내가 잘 방은 어디야? 방이 2개뿐이라던데 혜진이가. 아, 걱정 마. 우린 거실에서 자도 돼. 밤에 시골은 추우니까 담요랑 베개만 충분히 준비해줘. 20명을 위한 담요와 베개라니. 제 집, 자선 호텔이 되어가는 제 집에는 정확히 담요 3장과 베개 4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제 정원을 발견하고는 그날 아침 제가 그토록 애정을 담아 사온 화분들 사이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중 하나가 희망과 설렘을 가득 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심었던 제 작은 토마토 모종을 짓밟은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얘들아, 조심해라. 제가 창문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그냥 놔두세요. 서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애들이잖아요. 뛰고 놀아야죠. 그래서 시골 온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두려고, 제 정원에서 자유롭게,
제 돈으로 산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제 식물을 파괴하고 저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한 호텔 직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혜진이가 작은 부엌 싱크대에서 설거지하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 얘기가 있어. 민준 씨네 식구들 여기서 정말 즐거워하는데 엄마가 그분들 환영받는다고 느끼게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비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손으로 딸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노력하라고? 응, 엄마. 음식도 너무 평범했고 집도 좀 쌀쌀맞은 느낌이야.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엄마가 서인의 가족을 더 잘 알 기회라는 걸 기억해. 그들이 엄마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사하라고. 그 단어는 따귀처럼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20명이 허락도 없이 제 집을 침범하고 제 돈을 쓰고 제 음식을 비난하고 제 정원을 망치고 저를 개인 직원처럼 대하는 것을 감사하라고요. 혜진이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데 돈을 청구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건 정말 인색한 짓일 거야, 돈을 청구하라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지만 딸이 그 말을 꺼내니 왜 안 되겠어요? 다른 곳이었다면 하룻밤 방 하나에 적어도 10만 원은 냈을 겁니다. 20명이 2주. 수백만 원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설거지를 계속하며 이전에 느꼈던 작은 분노의 불꽃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20명이 제 집에서 편안하게 잠든 동안 저는 거실의 작은 소파에 누워 잠 못 이루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언제 제 삶의 통제권을 잃었는지 자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금씩 통제권을 잃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그래라고 말했을 때, 제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했을 때마다. 그들이 제 시간, 제 돈, 제 공간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저를 대하도록 내버려 뒀을 때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아직 그 통제권을 되찾을 시간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새벽 5시에 소파에서 자느라 생긴 끔찍한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정확히 30초 동안 지속되다 혼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이의 아기가 울기 시작하자 다른 아이들이 모두 깨어났고 즉시 집안을 뛰어다니며 마치 놀이공원인 양소리치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절 마디마디에서 69의 세월을 느끼며 소파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가올 일을 버텨내려면 카페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서준 씨가 이미 제 냉장고를 자기 것인 양 뒤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장모님, 그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커피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애들 시리얼 먹게 우유도 필요해요. 시리얼은 없는데 저는 중립적인 톤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시리얼이 없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애들은 아침으로 뭘 먹어요? 그것은 솔직한 질문이었고 저에게는 솔직한 답이 없었습니다. 시리얼이 없었습니다. 우유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명을 2주 동안 먹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 작은 찬장은 소박하고 경제적으로 먹는 한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계란 스크램블 해줄까? 어제 쓰고 남은 달걀이 정확히 6개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안했습니다. 20명한테 달걀 6개요? 서준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 사러 읍내에 가는 게 낫겠네요. 근데 빨리 좀 하세요. 애들이 곧 배고파할 테니까. 갑시다. 마치 공동의 결정인 것처럼, 마치 돈이 우리 둘의 것인 것처럼, 마치 제가 어제 비난받았던 식사에 마지막 남은 돈을 쓰지 않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아기를 안고 시무룩한 얼굴로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은숙 형님, 아기 젖병 물리게 물 좀 끓여주시고 어젯밤에 아기가 옷에 실내해서 이것 좀 빨아주셔야겠어요. 그녀는 끔찍한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으로 가득 찬 봉지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아기 옷 충분히 안 가져왔니? 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더러워질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세탁기 있잖아요. 빨래 많이 들고 다니는 것보다 여기서 빠는 게 더 쉽지 않아요. 그녀에게는 더 쉽고
저에게는 더 많은 일, 더 많은 수도세, 전기세, 세제 비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픈 늑대떼처럼 부엌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이 5명이 모두 아침밥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모두 마법사 할머니가 허공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가장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나 순진한 얼굴로 말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상황에 처한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으니까요. 알아, 이해야. 뭘 할 수 있는지 보자. 저는 빈 찬장을 열고 기적을 행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정훈 씨가 하품하며 배를 극적이며 나타났습니다. 은숙 씨, 커피 있어요? 인스턴트 말고 괜찮은 걸로. 괜찮은 커피라니. 제 침대에서 쫓겨나 제 소파에서 막 일어난 사람에게 그는 고급 커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밖에 없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진짜 커피 사러 읍내에 가야겠네요. 가는 김에 며칠 동안 필요한 거 다 사오면 되겠다. 우리, 또 그 단어, 마치 우리가 이 재앙의 동업자인 것처럼. 혜진이는 제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고 완벽하게 휴식을 취한 모습으로 제 방에서 내려왔습니다. 좋은 아침, 엄마. 아침 준비됐어? 민준 씨 배고픈데 기다리는 거 싫어해. 혜진아, 음식이 충분하지? 엄마, 어제 이미 얘기했잖아.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지. 우린 20명이야. 즉흥적으로 할 수 없어. 제대로 된 쇼핑 목록 만들어서 읍내에 다녀오는 게 어때? 우린 여기서 집 보고 있을게. 제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사느라 돈을 쓰는 동안 제 집을 봐주겠다니. 민준이가 혜진이 뒤에서 제가 잘 아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장모님, 좋은 아침입니다. 읍내에 가신다고 들었어요. 담배랑 맥주 좀 사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져온 걸로는 2주 못 버틸 것 같아요. 내일 삼겹살 파티하게 숯도 필요하고요. 담배, 맥주, 숯. 지출 목록은 계속 늘어났고 제 지갑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민준아, 나는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안 마셔서 무슨 상표를 사야 할지 모르겠네. 걱정 마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만큼 충분히 있는 거죠.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그들의 개인 직원이 되어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철 씨가 부엌의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은숙 씨, 어젯밤에 정훈이랑 얘기했는데 온 가족을 위해 크게 삼겹살 파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처에 사는 다른 친척들도 부를 수 있고요. 주말에 뭐 좀 준비하는 거 어때요? 다른 친척들이요? 저는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네, 우린 크고 화목한 가족이잖아요. 재미있을 거예요. 한 30명분 정도 고기만 사오시면 돼요. 별거 아니잖아요. 30명분의 고기. 저는 머릿속으로 적어도 50만 원은 더 들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이었죠.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아, 은숙 형님, 지민이가 말을 끊었습니다.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가족 모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호텔비 안 내고 절약하는 걸로 삼겹살 파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마치 제 집에 있는 것이 공짜인 것처럼 호텔비를 내지 않는다니. 마치 제 시간, 제 공간, 제 마음의 평화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요.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제 몇 안 되는 과자 상자를 발견하고는 포장지에서 바로 꺼내 먹으며가 청소한 제 부엌 바닥에 부스러기를 사방에 흩뿌리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거 먹지 마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과자 뭐 하려고 둔 건데, 엄마, 혜진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과자잖아. 애들은 배고픈데 엄마는 아침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잖아. 최소한 뭐라도 먹게 해줘. 뭐라도? 내 과자. 내 음식. 집에 남은 마지막 비상식량을? 엄마, 혜진이가 계속했습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아. 이건 가족이 화목을 다질 좋은 기회야. 근데 엄마는 과자나 돈 같은 사소한 것들로 불평만 하고 있잖아. 우리가 행복한 거 보면 안 기뻐?
행복하다고. 그들은 제 돈을 쓰고, 제 집에서 자고, 제 음식을 먹고, 저를 직원처럼 대하며 행복했습니다. 당연히 행복했겠죠. 저는 2주 동안 공짜로 먹여주지 않는다고 마치 제가 이야기 속 악당인 양저를 쳐다보는 20명에게 둘러싸여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침내 딸깍하고 맞아 들어갔습니다. 극적인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제자리에 맞지 않던 퍼즐 조각이 마침내 들어맞는 것과 같았습니다. 갑자기 저는 저를 놀라게 할 만큼 명확하게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었고 저는 몇 년 동안 그것들을 혼동하며 보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저 자신조차 놀랄 만큼 차분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읍내에 가서 필요한 거 사올게. 모두가 순종적인 할머니를 상대로 또 한 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갑과 차키를 들었을 때 저는 음식이나 쇼핑 목록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읍내에서 봤던 변호사 사무실과 어쩌면 이제는 해야 할 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입가에 진정한 미소를 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아침 읍내로 가는 길은 몇 년 만에 가장 해방감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생각과 함께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소리치는 아이들도 저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어른들도 없었습니다. 차 안의 정적은 상처받은 제 영혼의 연고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마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날 봤던 작은 카페 앞에 차를 세우고 앉아 생각을 정리하며 진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깨달았던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모님? 친절한 얼굴의 중년 여종업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조금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한 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나 할까요? 아, 그녀가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게 가족이죠. 안 그런가요? 그녀의 말은 번개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 가족이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있었고, 저는 그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커피를 마신 후, 저는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할 때까지 작은 읍내를 걸었습니다. 김철수 법률사무소. 간판은 단순했지만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얼굴의 50대 남자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가족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해서요. 저는 약간 우습게 느껴졌지만 계속하기로 결심하며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물을 건넸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저는 혜진이의 전화부터 제 집에 대한 침략, 그들이 저에게 강요하는 지출, 제 재산과 돈에 대한 완전한 무례함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끼어들지 않고 들으며 가끔 메모를 했습니다. 박은숙 여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경제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그들이 가족이라는 사실이 허락 없이 여사님의 재산을 사용하거나 여사님의 돈을 그들을 위해 쓰도록 강요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가족인 거요. 저는 몇 년 동안 사용해온 변명을 되풀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존중하지, 착취하지 않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법적인 경계라니. 그 생각은 해방감을 주는 만큼이나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경계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사님의 집은 사유 재산입니다. 누가 거기에 어떤 조건으로 있을 수 있는지 결정할 절대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가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부한다면 그들은 기술적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가족이 주거 침입을 한다니. 또한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사님의 재산을 숙박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여사님께서 제공하는 서비스, 즉 음식, 숙박,
기본 공과금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호텔에서든 그들은 여사님께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할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채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여사님의 집이고 여사님의 자원입니다. 그들이 초대받지 않고 재정적 기여 없이 오기로 결정했다면 여사님께서는 그들의 체류에 대한 상업적 조건을 설정할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로 가득 찬 폴더와 제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는 방당 요금, 식사당 요금, 서비스당 요금을 포함하여 제 숙박시설에 대한 상업적 숙박 조건을 명시한 공식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저는 주택 소유자로서의 제 권리와 누군가가 제 결정을 존중하기를 거부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다음 목적지는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썼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숫자는 놀라웠습니다. 48시간도 채 안 되어 저는 제 얼마 안 되는 저축액 중 52만 원을 썼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일주일 안에 완전히 파산할 것이었습니다. 이현우라는 이름의 젊은 지점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계좌를 검토했습니다. 박은숙 고객님, 평소 수입에 비해 이 지출이 너무 많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친척들에게 재정적으로 착취당하는 노인분들이요. 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제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의도치 않은 과소비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을 통제하거나 예산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해 특별 승인이 필요하도록 계정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또 다른 도구였습니다. 제 잘못된 관대함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또 다른 방법이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마트로 갔지만 이번에는 기본적인 것들만 샀습니다. 쌀, 라면, 된장, 고추장, 값싼 채소 몇 가지. 사치품도, 삼겹살 파티용 고기도, 맥주나 담배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확히 5만 원을 썼습니다. 3시간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불평의 합창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걸렸잖아.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애들도 우리도 배고파 죽겠어. 삼겹살 파티할 고기는 어딨어요?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맥주는요? 민준이가 덧붙였습니다. 담배는 정훈 씨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제 집 거실에 서서 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명료함을 느꼈습니다. 기본적인 음식만 사왔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쌀, 라면, 된장. 아무도 굶지 않을 만큼은 돼.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 건 다 어쩌고요? 지민이가 재촉했습니다. 안 사왔어. 저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뒤따른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20명이 마치 제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안 사왔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나는 30명분 고기나 맥주나 담배, 너희가 부탁한 다른 것들을 살 돈이 없어. 기본적인 음식 살 돈밖에 없어. 하지만 엄마, 혜진이가 제가 그토록 싫어하는 그 거만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돈 모아둔 거 알잖아. 인색하게 굴지 마. 저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를 꺼내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은행 거래 내역서야? 이틀 동안 저축액에서 52만 원을 썼어. 다음 달까지 30만 원도 안 남았어. 모아둔 돈도 비밀 비자금도 없어.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서류는 재판의 증거물처럼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불신의 얼굴은 서서히 짜증의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그럼 대안을 찾아봐야겠네요. 민준이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경비에 보탤 수 있잖아요. 훌륭한 생각이야.
저는 가방에서 다른 폴더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변호사를 만나서 내 숙소에 대한 상업적 요금을 정하는 문서를 준비했어. 침묵이 다시 찾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희생자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막 깨달은 사람들의 침묵이었습니다. 방 하나당 하룻밤에 10만 원, 식사는 1인당 하루 5만 원, 그리고 수도, 전기, 세탁 같은 기본 서비스는 하루 2만 원이야? 지금까지 이틀 동안 총 280만 원이 되겠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듯했습니다. 우리한테 엄마 집에 머무는 돈을 받겠다고 혜진이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받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숙소를 찾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거야?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뒤따른 폭발은 엄청났습니다. 20명이 동시에 말하고 소리치고 항의하며 그들이 몇 년 동안 완성해온 모든 조종 기술로 저를 죄책감 들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변해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상처 주는 말이 통과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당신 집에 머무는데 돈을 받을 순 없어. 엄마, 언제부터 그렇게 욕심쟁이가 됐어? 혜진이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덧붙였습니다. 아빠가 자기 가족한테 돈 받는 거 알면 무덤에서 통곡하실 거야. 돌아가신 남편을 언급한 것은 마지막 결정타였지만 딸이 예상한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것은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내 아빠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평생 일했어. 아빠는 가족이 내 집에서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엄마를 직원처럼 대하는 거 아니잖아. 지민이가 항의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기회를 주는 거잖아. 시간을 보내?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지민아, 너 온 이후로 나한테 아기 옷 빨게 하고 젖병 물리게 물 끓이게 하고 내 돈으로 기저귀랑 분유 사오라고 요구했어. 그게 시간을 보내는 거니?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그녀가 고집했습니다. 가족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이 하는 건 서로 존중하고 동등하게 기여하고 서로의 관대함을 악용하지 않는 거야? 너희가 하는 건 착취야. 제가 저 자신조차 놀랄 만큼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준 씨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네요.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장모님답지 않아요. 내 말이 맞아. 저는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지. 옛날에 박은숙은 짓밟히는 걸 내버려뒀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저축액을 썼고 이용당하는 것을 사랑받는 것으로 착각했어. 하지만 그 박은숙은 더 이상 없어. 엄마, 이거 창피한 일이야.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자기 가족한테 숙박비 받았다고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69살 먹은 여자 집에 초대도 없이 나타나서 2주 동안 공짜로 부양받길 기대한 너희를 나쁘게 생각할 바로 그 사람들이겠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철 씨는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은숙 씨,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합시다. 경비가 있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요금은 너무 과해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좀 드릴 수는 있어요. 전체 기간 동안 5만 원. 5만 원, 제가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20명이 2주 동안. 그건 1인당 하루에 200원도 안 되는 돈이야? 여기까지 오는데 기름값으로 얼마 썼는지 알아? 차 한 대당 5만 원은 넘게 썼을걸? 하지만 그건 다르죠. 정훈 씨가 항의했습니다. 달라. 왜? 너희 돈은 내 돈보다 가치 있고 너희 지출은 중요하지만 내 지출은 중요하지 않아서? 거실은 수군거림과 긴 얼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어떤 전략을 사용할지 결정하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구세주가 손에 채소 바구니를 든 60대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이웃으로 인사온 옆집의 정자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열린 문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자라고 해요. 옆집에 살아요. 새 이웃 만나러 왔는데, 실례합니다. 손님이 계시네요. 들어오세요. 저는 방해에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방문 온 친척들이에요. 정자 씨는 들어오자마자 분위기의 긴장감을 즉시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인생 경험이 많아 상황을 몇 초 만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가족이 참 많네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총명한 눈은 이미 현장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먹여 살리려면 돈이 많이 들겠어요. 경비에 보태고 있겠죠. 뒤따른 어색한 침묵은 웅변적이었습니다. 도와주지 않는다고요? 정자 씨가 진심으로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런. 우리 때는 누군가를 방문할 때 항상 무언가를 가져가거나 경비를 도왔어요. 특히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에요. 혜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더욱더 그래야지. 정자 씨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야말로 자기 사람을 가장 잘 돌봐야 하는 법이야? 그거 알아요? 내 딸은 서울에 사는데 손주들이랑 올 때마다 항상 장을 다 봐와요. 자기네 식구들 먹이느라 내가 연금 쓰는 건 불공평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자 씨의 말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학대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낯선 사람이 그것을 확인해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정자 씨가 순진한 호기심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서울에서요. 민준이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휴, 여행길이 비쌌겠네요. 기름값에, 오는 길에 밥값에, 도착해서는 모든 게 공짜고. 운도 좋으셔라. 물론 다들 은숙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 경비되는 거 도와주려고 계획은 세웠겠죠. 정자 씨의 말 한마디가 제 가족의 양심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아니, 최소한 낯선 사람에게 노출된 그들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정자 씨, 제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더 친해지고 싶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 때문에 이미 손이 부족해 보이네요. 제가 부엌에서 정자 씨를 위해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가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애정으로 온 것 같지 않아. 편의를 위해 온 것 같아. 그녀의 말은 폭탄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제가 보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부정해왔던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티가 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이 세상에서 60년을 살았어. 별꼴 다 봤지? 저 사람들은 왕처럼 대접받길 기대하며 왔고 당신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없는 돈 쓰는 사람처럼 보여? 저는 조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인 거려. 진정한 가족은 학대하지 않아. 진정한 가족은 어른을 돌보지. 착취하지 않아. 정자 씨가 제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뭐 하나 말해줄까? 내 동생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 그들은 동생에게 빌부터 살았고 직원처럼 대했고 연금을 썼어.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어떻게요? 제가 희망을 품고 물었습니다. 경계를 세웠어. 내가 초대한 때, 내가 정한 시간 동안만 나를 방문하고 경비는 보태라. 싫으면 호텔 찾아봐 라고 말했지? 처음에는 드라마, 소란, 감정적 협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동생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 물론 이제는 가끔 방문하고 항상 무언가를 가져오고 항상 돕고 존중심을 가지고 대해. 어머니의 애정을 착취와 혼동할 때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야. 우리가 커피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장모님, 저희가 얘기해봤는데 경비에 좀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모님이 제안한 과장된 금액은 아니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요. 얼마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모두 합쳐서 전체 기간 동안 20만 원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커피를 마시다 거의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20명이 2주 동안 20만 원이라니. 얘들아, 읍내에서 가장 싼 모텔도 하룻밤 방 하나에 6만 원이야. 계산은 가차 없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20만 원, 저는 제안을 고려하는 척 천천히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그들 모두의 얼굴에서 기대를 보았고 그들이 또 한 번 자기들 뜻대로 할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0명이 14일 동안 하루 3끼 식사, 숙박, 수도, 전기, 가스, 세탁, 청소 포함해서. 정확해요. 혜진이가 의기양양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린 합리적이잖아요. 기여하고 싶다고요. 정자 씨는 좋은 일이 일어나려 할 때 현명한 여성들만이 짓는 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좋아, 제가 마침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제안을 받아들일게.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계속 말했고 그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 이제 이것은 상업적 거래가 되었으니 숙박계약서에 서명해줬으면 해. 계약서요? 서준 씨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거라면 그 서비스에 무엇이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명확히 해야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저는 김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를 꺼내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계약서는 20만 원으로 너희가 거실 바닥에서 자고 하루 한 끼 기본 식사, 밥과 김치찌개, 특정 시간 동안 화장실 사용 권한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루 한 끼라고요. 지민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린 3끼를 기대했는데. 물론 하루 3끼 먹을 수 있어. 저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래 언급했던 280만 원짜리 프리미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어. 이건 터무니없어. 민준이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서명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미쳤어. 서명할 필요 없어. 저는 완벽한 평정심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 숙소를 찾아도 돼. 사실 나는 그게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해. 엄마, 혜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우릴 쫓아낼 순 없어. 우린 엄마 가족이야. 쫓아내는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선택권을 주는 거지. 너희가 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상업적 요금을 지불할 수 있어.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기본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희 예산에 더 잘 맞는 대안을 찾을 수도 있어. 정자 씨가 천천히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내 동생이 해야 했던 게 바로 저거야? 명확한 선택권, 공정한 조건, 감정적 협박 없음. 당신은 빠져요. 혜진이가 정자 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라고요. 내 말이 맞아. 정자 씨가 일어서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고 좋은 가족은 어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아. 그녀는 문으로 향했지만 떠나기 전에 저에게 돌아섰습니다. 은숙 씨,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어디 사는지 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면 망설이지 말고 나한테 전화해. 여기 읍내에서는 이웃끼리 서로 돌봐주니까. 정자 씨가 떠난 후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찾으려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철 씨는 죄책감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은숙 씨, 형님이랑 나는 아주 가까웠어요. 형님은 나를 형제처럼 생각했죠. 형님이 처가 식구들을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 좋아하겠어요? 내 남편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가르쳤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학대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비겁함이라고 가르쳤어요. 정훈 씨는 협박을 시도했습니다. 은숙 씨,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네. 우린 많고 당신은 혼자야.
가족을 적으로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아. 그의 말은 이전 같았으면 저를 공포에 떨게 했겠지만 이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사랑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공포에 의존했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나를 위협하는 거야? 저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위협이 아니야. 그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냥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 현실은 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료 서비스를 기대하며 내 집에 초대도 없이 왔다는 거야? 현실은 내가 동등하게 기여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너희가 거절했다는 거고, 그리고 현실은 이제 내가 공정한 선택권을 제공하자 너희가 위협과 협박에 의존한다는 거야? 지민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조종하기 위해 고안된 극적인 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형님. 우리 아기는 안정이 필요한데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고 있잖아요. 내 아기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노인을 착취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기본적인 필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해. 휴가를 감당할 수 없다면 아마도 가지 말았어야지. 정원에서 놀던 아이들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왜 다들 소리 질러요? 가장 어린 아이가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이 모든 일에 무고했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들을 감정적 방패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심각한 대화를 하고 있단다.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조금 더 놀지 않을래? 하지만 배고파요. 쌍둥이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밥은 준비됐어요. 저는 거실의 모든 어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배고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듯이 제가 하길 기대했습니다. 부모님들,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요. 부엌에 밥이랑 김치찌개 있으니 직접 준비해서 먹이세요. 요리 안 하실 거예요? 서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내가 했잖아. 오늘은 너희가 할 수 있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요리할 줄 몰라요. 지민이가 항의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울 때가 된 것 같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읍내 식당에 가서 먹여? 식당 몇 군데 있어. 민준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건 정말 최악이야. 혜진아, 짐 싸. 당장 떠날 거야. 어디로요? 혜진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아무데도 예약 안 했잖아요. 뭐라도 찾겠지. 당신 엄마의 이런 모습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뭐든 나아. 저는 그들이 서둘러 짐을 싸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제 일부는 그 혼돈을 보며 슬펐지만 더 큰 부분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들이 짐을 다 쌌을 때 혜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엄마답지 않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일에 대해 반성하길 바라. 돈 때문에 가족을 파괴한 거야? 아니, 저는 일어서서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존엄성을 찾았고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배웠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떠나면서 소리쳤습니다. 혼자 아플 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오지 마. 존중 없이 함께하는 것보다 존엄성 있게 혼자인 게 나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차에 탔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소리나 극적인 항의도 없었고 가장 좋아하는 희생자를 잃은 사람들의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며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녀는 닭볶음탕을 만들어 왔고 저는 밥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앉아 들판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정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에 만족하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자유로워요.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자유로움을 느껴요. 6개월 후, 제 집은 진정으로 제 집이 되었습니다. 제 정원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읍내에 작은 친구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주민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제 하루는 강요받은 일이 아닌 제가 선택한 활동들로 채워졌습니다. 혜진이는 무언가 필요할 때마다 가끔 전화했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아이를 봐달라거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요. 저는 참을성 있게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딸아. 하지만 그건 내가 도와줄 수 없겠구나.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애원했고, 그 다음에는 위협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관대하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소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당신이 그들을 돌보는 만큼 당신을 돌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존엄성, 그리고 행복할 권리를 되찾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늘 아침, 저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잠에서 깨어 깨끗하고 정돈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처럼 아름답고 강하게 자라고 있는 제 식물들에게 물을 주러 나갔습니다.